이강민의 잡지사 10월호 14번째 페이지. 오늘은 마천루의 뿌리를 책임지는 기초지킴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석중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지방공학을 연구하고 있는 김석중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씀하실 때 저를 편하게 봐주시면 저희 알겠습니다. 카메라가 여러 대기 때문에 얼굴을 그렇군요. 잘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네. 예, 반갑고요. 김석중 박사님이 토목공학 전공이라고 이제 들었는데, 네. 저는 이제 개념이 조금 약해가지고 네. 토목공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축학이랑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거든요. 아, 맞습니다. 제가 토목공학을 전공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그거예요. 건축과 토목이 어떤 차이냐라고 하는데, 이 토목공학이 영어로 하면 시빌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시빌 엔지니어링. 네, CIVIL 엔지니어링인데 이 시빌이라는 말의 어원이 라틴어인 CIVIS 키비스에서 유래가 된 말이고요. 네. 이 키비스라는 게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빌 엔지니어링 토목공학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구성하는 인프라를 다루는 공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인프라라는 것이 가장 쉽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살면서 이용하는 시설물들, 건축물들을 모두 통칭하는 말들인데 네. 건축과 토목을 구분짓는 게 어떤 거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게 예. 뚜껑이 있으면 건축이고 뚜껑이 없으면 토목이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아, 뚜껑이 있으면 건축이다. 뭐 일반 빌딩 같은 거.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뚜껑이 없는 대머리가 토목이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 너무 공격적인 예민한 말이고 사안이에요. 맞습니다. 예. 일단 건물, 상가, 집, 빌라 이렇게 저희가 비가 오면은 비를 맞지 않는 구조물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건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저희가 도로, 네. 다리, 댐, 이런 뚜껑이 없죠. 맞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사실 뚜껑이 없고 비가 오면은 지나갈 때 비를 맞습니다. 아, 그렇죠. 이런 인프라 시설물들을 저희는 토목 시설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네 이렇게 하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여러분들께서 뭐 뚜껑이 있는 터널이나 아니면은 지하철도 비를 안 맞는데 그거는 건축이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뭐 너무 그렇게 네. 그럼 하실 터널, 필요는 지하철은 없다. 원래 토목의 영역이 어떻게 보면은 땅 속에 있는 네. 시설물들을 하기 네. 때문에 네. 토목의 영역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거에 적용될 수는 없지만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쉽게 이해하려면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쉽습니다, 진짜. 네. 그러면 토목공학 기술 시공에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맞아요. 토목공학 안에서도 분야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네. 뭐 저희가 콘크리트 재료 같이 이런 건축 재료들을 만드는 콘크리트 공학도 있을 거고요. 뭐 다리나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구조공학도 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에 대해서 연구하는 도로공학도 토목일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와 제 전공은 흙 그리고 돌 이런 땅에 대해서 다루는 지반공학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지반공학.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 전공인 지방공학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어려운 점이다라고 하면 한 두 가지 정도가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첫 번째로는 흙과 돌로 이렇게 대표되는 땅, 지반이라는 영역은 인공 재료가 아니라 자연 재료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최근에 기사나 이런 거를 보시면은 건설 재료가 많이 폭등했다. 자재값이 많이 폭등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루는 재료들이 철근, 철, 아니면은 콘크리트나 시멘트 이런 재료들입니다. 이런 재료들은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재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강도라든지 수명이라든지 이런 저희는 성격 물성치라고 하는 특성들을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쉽게 파악하거나 네. 인위적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목표를 그렇죠.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네. 저희가 다루는 흙, 땅, 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풍화가 돼가지고 자연적으로 입자가 작아지고 강도가 작아지고 이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학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적습니다. 흙도 다 같은 흙이 아니고 돌도 다 특성이 다를 텐데 맞습니다. 그거를 파악하기가 맞습니다. 인공 재료보다 훨씬 어렵겠죠. 네, 파악하는 것도 어렵고 컨트롤하는 것도 어렵다. 저희는 공학적으로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그러네. 표현을 하는 게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어려운 점은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인프라 시설물들은 대부분 땅 위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 토목 시설물들 같은 경우에는 땅 밑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땅 밑에 있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묻혀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네. 흙이 파묻고 있기 때문에 네. 직접 보기 힘들고 그렇지. 그리고 이쪽이 어디가 파손이 됐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수리하고 유지보수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게 뭐 지하철 같은 지하에 있는 건 당연할 거고 맞아요. 예를 들어 뭐 건물이 서 있어도 우리 치아 뿌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맞습니다. CT 찍어야 뿌리 보이듯이 네, 네. 그 아랫부분이 있는 네. 거잖아요. 예. 일례로 저희가 길을 가면서 도심지나 이렇게 갈 때 한 번씩 전기공사 한다고 포장 다 뜯어냈고 차로 그렇죠. 하나를 다 막고 공사를 한다거나 네. 열수송관 같은 거 땅 밑에 파묻혀 있는 배관들을 수리를 하려면은 차로를 통제하고 그 위에 있는 땅들을 다 그렇죠. 뜯어낸 다음에 예. 수리를 하고 다시 덮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만들면 땅 속에 묻히기 때문에 네.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 한번 보려면 대대적으로 뭘 해야 되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한 번 만들 때 굉장히 튼튼하게 안전적을 더욱더 고려를 해서 만들어야겠죠. 토목공학의 대표적인 좀 어려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늘 좀 궁금했던 게요. 제가 이제 토목을 목적으로 해서 네. 땅 아래로 얼마나 깊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기술에서. 예. 그것도 답변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희가 지금 석유, 시추, 유전을 개발하거나 할 때는 보통 몇 미터 들어가시는지 압니까? 그거 되게 깊게 가죠. 네, 예. 굉장히 깊게 들어갈 거예요. 네. 최소 몇백 미터.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한 1km에서 4km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네. 그리고 뭐 가장 깊게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땅 밑으로 한 8km에서 10km 정도까지 파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유전 같은 구멍을 깊게 파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로만 하면은 10km 정도까지 들어가는데 네. 저희가 토목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원론적으로 땅을 파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세우려고. 맞습니다. 좀 다지고. 예. 맞습니다. 예, 예. 위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거나 땅을 파내 가지고 그 지하의 공간을 직접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땅을 팝니다. 그렇죠. 예. 활용하기 위해서 몇 킬로까지 이렇게 팔 필요는 없는 거죠. 10km까지 절대 갈 필요 맞습니다. 없죠. 예. 그래서 활용하는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신축 구조물 건물 뭐 이렇게 아파트들이 시공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보통 지하를 파서 지하 주차장을 만들고 지하 상가를 만들고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지하 공간을 활용하죠. 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한 20m에서 30m 정도 파고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0-30m.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건축에서 한 30m라고 하면은 토목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네. 토목 시설물 중에 가장 친숙한 지하 시설물이 어떤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지하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지하철? 네. 지하철이 보통 이렇게 지하를 뚫고 터널을 만들어서 네. 이 지하 철도가 이렇게 다니는 건데 네. 뜬금없지만 저희 회사와 네. 저희 집이 일산에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일산에 있는데 네, 네.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작년 말 최근에 GTX가 개통을 해가지고 그렇죠. 네.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 그렇죠. 혜택을 직접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이 GTX가 약간 토목 쪽에서 이렇게 뭐 하나의 이렇게 지표를 주는
토목 시설물 중에 하나가 네. 지하철이 보통 한 30m, 30m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터널이었다면 네. GTX는 대심도 터널이라고 분류가 돼서 대심도 더 깊이 간다? 맞습니다. 깊은 심도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울역 GTX나 아니면은 GTX 노선들을 보면은 거의 6층, 7층까지 내려갑니다.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네. 심도가 거의 60m에서 70, 오. 80m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야. 어떻게 보면은 땅 위에서 땅 밑으로 한 20층을 들어가는 거죠. 아파트 기준으로 하면은. 네, 네. 그러니까 땅 속으로 얼마나 파고 들어갈 수 있냐도 중요하지만 기술이 발달할수록 깊이도 들어갈 수 있지만 네. 더 넓고 더 안전하고 그렇지. 더 빠르고 더 싸게 활용할 수 있다. 기술은 그런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런 같습니다. 것들이 보장이 돼야 더 깊게 가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GTX는 굉장히 깊군요. 토목의 네, 영역치고는. 네. 예. 자, 토목공학 결국 땅의 공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이 땅의 공학을 가지고 땅 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초고층 빌딩에 대한 궁금증을 우리 박사님과 함께 풀어보고 싶은데요. 이제 나라마다 국가 랜드마크로 초고층 마천루를 앞다투어 짓곤 하는데 보면 이제 어떻게 저렇게 높은 건물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인가 경이로울 때가 많습니다. 일단 박사님 지금의 기술 발전 수준으로는 얼마나 높이 건물을 올릴 수가 있을까요? 예, 진짜 작정하고 하면 결국 돈이 해결하지 못하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요? 네, 네. 근데 이게 얼만큼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느냐 경제성의 논리가 당연히 건물을 지을 때도 필요하겠고요. 네. 그러면은 일단 가장 최고층 현재 기준으로 최고층의 건물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세계 최고 높이의 건축물이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알리파입니다. 그렇죠. 높이가 828m 정도 되고요. 이 건물의 무게가 54만 톤 정도라고 합니다. 감이 잘 안 오긴 하는 54만 톤. 네, 예. 무게이긴 합니다. 그리고 828m 정도 되면은 사실 건물 무게도 어마어마하지만 바람이 불면은 그 바람이 건물을 밀어냅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바람이 주는 힘, 무게라고 해서 풍하중이라고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되고요. 풍하중이 엄청 크겠네요. 맞습니다. 예. 길고 커질수록 바람을 맞는 면이 커지니까 하중이 커질 거고요. 네. 그리고 지진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진이 오면은 땅이 흔들립니다. 예. 땅도 약해지고 그 땅을 흔드는 것도 건물의 힘으로 작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풍하중하고 같이 지진하중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건물을 올리려면 건물 무게도 있지만 이런 다양한 힘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거를 버틸 수 있게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 버티는 역할을 이제 땅 속에 있는 기초구조물이라는 구조물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부르즈 알리파가 최고 높이 한 800m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건설 중인 최고층의 높이는 몇 미터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타워라는 건물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지금 이 예상 조감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창기의 조감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이게 뭐냐면 제다타워가 처음에 설계되고 계획됐을 때는 정말 아이코닉하게 기념비적인 하나를 달성해야겠다라고 해서 첫 설계는 1마일, 1.6km, 1600m로 시공을 하겠다라고 설계를 한 겁니다. 1마일 높이로? 맞습니다. 아니 부르즈 알리파가 828m인데 거의 2배죠. 와, 예, 그리고 남한에서 네 번째로 높은 산이 덕유산인데 그 높이가 1614m라고 해요. 덕유산 높이 건물. 네, 건물을 덕유산 높이까지 짓겠다라는 거죠. 예. 정말 대단한 계획이었는데 네네. 이 제다타워가 이제 설계를 해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바람, 풍하중이라든지 건물의 무게라든지 안정성 이런 거를 고려해서 무리다. 1.6km는 무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설계를 변경해서 1008m 그래도 기념비적인 숫자는 달성을 하기 위해 1km는 넘겨서 1km를 넘네 그래도. 네, 1008m로 지금 시공이 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1km가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현실적인 한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돈이라든지 그 네. 밑에 땅이라든지 네. 기술력을 다 모으면은 더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할 수 있는 사우디에서 돈을 훨씬 더 많이 때려 부으면 맞습니다. 1마일 1.6km도 가능은 하다는 거죠. 예. 하려면 할 수 있다. 네. 어쨌든 저런 부르즈할리파 같은 건물은 뚜껑이 있으니까 건축물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럼 이런 초고층 건물을 지을 때 토목공학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맞습니다. 예. 제 전공이 지반공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지반이라는 게 저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라운드를 의미하죠. 어떻게 보면은 지구상의 모든 구조물들은 땅을 접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 하늘에 떠 있는 구조물들은 사실은 생각해 보실 수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눈에 이런 초고층 건축물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를 단단하게 땅 위에서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구조물이 토목공학 그리고 제가 전공한 지반공학의 역할입니다. 네.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도 트램펄린 위에 올라가 어렸을 있으면은 때 방방. 예. 네, 방방 맞습니다. 네. 트램펄린 위에 올라가 있으면은 발 밑을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땅이 흔들리거나 단단하지 않으면은 네. 넘어질 것 불안하기 같고 짝이 네, 없죠. 불안하기 짝이 없죠. 예.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건물이 그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아유, 해보십시오. 예. 굉장히 위험하고 그럼요. 바로 무너지겠죠. 네. 예를 하나 들면은 네. 저희가 다들 아실 겁니다. 이탈리아 피사의 사탑은 피사의 사탑. 예, 다 기울어지네. 아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피사의 사탑이 유명한 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예. 이 기울어진 이유가 결국에는 지방공학적인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네네. 이 피사의 사탑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가 네. 아르노강이라는 강의 범람원이에요. 범람원이라는 거는 뭐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네. 홍수가 나면은 물이 찼다가 네. 물이 빠집니다. 네. 그리고 홍수가 났을 때 떠밀려 온 흙들이 이렇게 퇴적이 된 지역인 거예요. 그럼 딱 생각해도 되게 물을 것 같아요. 약간 맞습니다. 진흙 느낌처럼. 맞습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연약 지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이렇게 범람원 위치는 네. 보통 땅이 단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피사의 사탑이 1.5만 톤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약한 땅에 무거운 건물이 올라가 있으니 당연스럽게 땅이 꺼지겠죠. 그렇구나. 네. 집안의 문제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네. 기울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희는 이제 아이코닉한 건물이다, 랜드마크다 하면은 높이 올라가고 맞아요. 독특한 외형만을 이렇게 생각하고 야 건축학적으로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네. 그 밑에는 무너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기울어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버티고 있는 토목공학, 지방공학의 역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영역에 있는 구조물을 기초 구조물이라고 한다라고 맞습니다. 하셨는데, 네. 그럼 그 땅 속의 구조물, 기초 구조물은 뭐 땅 아래로 가는 깊이라든지 어떤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데서 이렇게 기초 구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얼마나 깊게 들어가냐라는 질문들을 많이들 해주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 왜 깊게 들어가냐, 깊이의 문제로 인식하는 게 상부 구조물의 기록이 높이로 이렇게 가늠을 하기 때문에 하부 구조물도 깊이를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라고 제 나름대로 짐작을 그런 해보고 것 있는데요. 같아요. 예. 사실 하부 기초 구조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적인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깊이 들어가지 않고 단단한 층에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단한 게 우선이다. 맞습니다. 그러면 자료 사진을 하나, 그림을 하나 띄워놓고 네. 기초 구조물의 어떤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기초 구조물이라고 하면은 가장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지금 보여드린 그림 중에 왼쪽에 있는 그림이고요. 네. 직접 기초, 얕은 기초라는
표현을 합니다. 저희가 무게를 단단히 버티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위에 있는 무게를 버틸 수 있게 단단한 층에 직접 올려놓는 겁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트램펄린이 아니라 네. 단단한 돌층에다가 건물을 올려놓으면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얕은 심도에 직접적으로 단단한 층에 올려놓는 기초다라고 해서 얕은 기초 아니면은 직접 기초라는 표현을 합니다. 직접 기초.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이 단단한 층이 무조건 얕은 기초에서만 나오면 쉬울 텐데 네. 그렇지 않죠. 그리고 저희는 점점 더 초고층 빌딩이나 이렇게 무게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네. 단단한 층을 얕은 데에서 이렇게 찾아내기가 힘들 겁니다. 예. 이미 찾을 거 다 찾았겠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 하면은 큰 무게를 버티기 위해 깊이 있는 네. 심도에 있는 단단한 층을 찾아가서 아. 기둥 같은 걸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위랑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부 오른쪽 그림처럼 네. 큰 화살표가 누르고 있으면은 네. 밑에 단단한 갈색층처럼 되어 있는 돌층에 이렇게 박아 놓는 거죠. 그 갈색까지 파고 내려간 거죠. 맞습니다. 예. 얕은 데는 연약해도 저쪽은 맞습니다. 단단하니까. 네, 예. 네.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으로 그 돌 흙은 풍화가 되면 될수록 입자가 작아지고 네. 강도가 작아져서 약하게 됩니다. 아. 더 깊이 들어갈수록 풍화 과정을 덜 겪었기 그렇지. 때문에 예. 단단하고요. 아. 그래서 더 깊은 심도로 들어가는 게 네. 이렇게 콘크리트 기둥으로 연결을 하는데 이 콘크리트 기둥을 말뚝이라고 부르고요. 말뚝? 네. 오, 예. 그래서 네. 말뚝 기초라는 말을 쓰거나 네. 이렇게 깊은 심도에 있는 돌층까지 집어넣었죠. 네. 깊은 기초라고 깊은 합니다. 기초, 아까 얕은 기초. 맞습니다. 예.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렇죠. 예. 근데 세 번째로는 네. 이 단단한 지층이 네.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저희가 동남아나 이런 데 보면은 이런 안반층이 150m, 200m가 돼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단한 데를 찾으려면 엄청 들어가야 되는 네, 데가 네. 있군요. 예. 그렇게 된다면은 콘크리트 말뚝 기둥을 네. 150m, 200m까지 내리는 것도 일이고 그렇지. 돈이고 힘들거든요. 예. 그렇게 어떡하죠? 되면은 네. 직접 연결한다기보다 저희가 마찰력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마찰력. 예, 저희가 주말 농장 같은 데 보면은 고구마나 감자를 뽑아낼 때 네. 힘으로만 뽑아내려면 잘 안 뽑히잖아요. 좀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맞습니다. 뽑아야죠. 예. 그게 고구마나 감자 이런 것들도 주변 흙이 잡고 있는 마찰력 때문에 뽑기가 힘든 거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말뚝도 단단한 돌층이 아니더라도 이 마찰력을 활용해 가지고 이 위의 무게를 버티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 말뚝을 그 감자 뿌리 삼아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찰 말뚝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말뚝은 한참 아래에 있는 그 단단한 곳과 닿지 않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 그래도 이 네네. 주변의 흙과 맞물리는 그 마찰력과 그 경계면의 요소들을 이렇게 고려를 해가지고 마찰력을 해서 위의 무게를 버틸 수 있게 야, 하는 거죠. 이거 신기하네.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아까 피사의 사탑처럼 이렇게 사례를 통해 알아보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 사람한테 가장 익숙한 초고층 빌딩이라고 하면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롯데월드 타워는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요? 롯데월드 타워는 굉장히 다양한 그 기술들이 그 함께 활용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롯데타워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최고 높이의 건축물이고 정말 아이코닉하죠. 그렇죠. 뭐 저희 일산에서도 날씨 좋으면 보이고 아, 화성에서도 보여. 보인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 예. 아, 우리 경기도 화성이요? 뭐 저희 앨런 머스크의 저기 화성일 수도 화성이요? 있고요. 위에 화성이요? 네, 아, 그래? 네. 그래가지고 네네. 농담인데 이 롯데타워의 무게가 네. 75만 톤이라고 합니다. 75만 톤 아까 부르주 알리파가 54만 톤이라고 했는데 그러네. 무게가 더 네, 많네요. 75만 톤이 75kg 성인 1,000만 명 거의 서울 인구가 잠실 한복판에 다 모여 있는 무게인 거예요. 예, 예. 굉장히 무겁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버티려면은 굉장히 기초 공법도 다양하고 안정적으로 많이 쓰여야 돼서 네. 첫 번째로는 아까 단단한 안반층에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롯데타워는 그 잠실에서도 단단한 지층이 나올 때까지 한 30m를 파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m를 네, 들어가서 네. 한 2, 단단한 30m 지층을 정도 네. 파고 들어가서 단단한 안반층이 나올 때까지 네. 땅을 파고 들어갔고요. 네. 그 정도로는 75만 톤 버티기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뚝 기초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죠. 네. 직경이 한 1m 정도 되는 콘크리트 기둥을 네. 30m 정도 네. 해가지고 108개 말뚝을 박아 넣었습니다. 아, 직경 1m짜리 기둥 108개를 네. 30m 길이로 이렇게 맞습니다. 세워놓은 거네요. 단단한 돌층에 단단한 말뚝을 그렇게 넣은 거죠. 아까 깊은 기초. 맞습니다. 예, 2번. 깊은 예. 기초와 그리고 얕은 기초도 맞는 거죠. 네, 여기. 얕은 기초와 깊은 기초와 마찰 말뚝도 다 함께 쓴 맞아. 거죠. 1, 2, 3번 다 들어간 맞습니다. 거네. 근데 그걸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한 예, 거예요. 예. 워낙 주목도 많이 받는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에 매트 기초라는 공법도 활용이 그 됐습니다. 뭐 매트 기초 뭐죠? 저희가 보통 요가 매트 뭐 이런 거를 깐다라는 매트 그런 느낌이죠. 네. 이 말뚝들 단단한 돌층과 말뚝 위에 네. 축구장 면적 정도 되는 콘크리트 층을 네. 6.5m 거의 아파트 2개 층 정도 되는 높이로 네. 이렇게 매트 이렇게 판 같은 거를 이렇게 올린 거예요. 단단한 층 위에요? 맞습니다. 그 말뚝층 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초 공사를 하고 네. 그 위에 초공강도 콘크리트로 한 아파트 2개 층 되는 콘크리트 매트를 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안반층을 하나 만든 거예요. 우리 약간 레고 조립할 때 맞습니다. 기본 판때기 있잖아요. 그걸 네, 한 2개, 3개 쌓은 느낌이네요. 그거를 네. 2개, 3개가 아니라 그걸 한 6m 쌓은 거죠. 그 한참 이렇게 쌓아서 네. 훨씬 단단한 게 맞습니다.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 그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75만 톤의 무게를 야. 견딜 수 있게 만든 거죠. 네. 네. 아까 30m 들어가서 단단한 층을 찾았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 일대가 전에 좀 사고가 있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뭐 싱크홀 사고가 있었는데 그 일대 집안이 좀 괜찮은 편인가요? 네. 이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조심스러운 질문이 최근에 싱크홀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맞습니다. 예. 이 싱크홀 사고라는 게 국내에서 이렇게 주목받고 문제구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게 된 시발점 같은 사고가 14년도에 롯데타워가 건설 중일 때 이 송파구 일원에서 싱크홀 사고가 났던 게 그렇지. 예.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싱크홀이 문제다라고 이렇게 주목받게 된 계기입니다. 네. 이게 잠실이라는 게 누의 잠, 집실 이렇게 써가지고 네. 조선시대 때는 뽕나무 밭이었다고요. 네. 논밭 지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피사의 사탑처럼 범람원 지역입니다. 항상 젖어 있죠. 네, 네, 잠실의 위치 보면 한강 이남 쪽에 어떻게 보면 이런 쪽이고요. 그럼 연약한 집안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연약한 지방인 거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롯데타워는 시공할 때 단단한 안반층이 나올 때까지 파들어 가서 시공을 했다. 그리고 그 위에 말뚝공사도 하고 지방공사를 한 다음에 매트 기초를 올렸다라고 해서 네. 단단하게 단단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게 이제 피사의 사탑과 롯데타워의 차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사고조사 보고서상으로는 네. 롯데월드 타워와 싱크홀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약간 그 싱크홀과는 관련이 없지만 석천호수의 그때 당시에 지하 수위가 이렇게 물이 빠진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것과는 연관이 좀 있었다라고 발표가 났었고요. 네. 그러니까 싱크홀의 원인이 결국에는 물이나 흙이 빠져나가면서 구멍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공식적으로 이게 관련은 없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접적인 영향 정도는 계속 체크를 맞습니다. 해야겠네요. 예. 그래서 예. 그 당시에도 롯데월드 타워에서도 네. 시공을 할 때 굉장히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에 힘을 썼었고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노력들 덕분에 아이코닉한 건물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네, 잘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말뚝이란 말이 좀 이렇게 정겹습니다. 전문가 입에서 들으니까. 네, 이게 맞습니다. 말뚝 박다할 때 말뚝을 진짜 공식적으로 이렇게 쓰는 건가요? 맞습니다. 저희가 네. 제가 85년생인데 아, 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꼭 쉬는 시간에 사물함 앞에서 친구들과 네. 말뚝박기 놀이를 했었습니다. 예. 네, 네. 근데 그 말뚝박기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기려면은 어떻게 하냐면 예. 뚱뚱한 친구, 무거운 친구가 그렇죠. 힘껏 날아올라서 네. 약한 친구 위로 올라탑니다. 아, 진짜 공포 그 자체죠. 네, 약한 네. 친구 입장에서. 예, 맞습니다. 예. 허리가 부서지고 다리가 무릎이 부서지고 막 이러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말뚝이라는 기술이 정확한 거예요. 위에 있는 무게, 날아오는 친구의 무게를 단단히 버티거나 아니면 밑에서 버티고 있는 친구의 다리가 튼튼해서 날아오는 애를 버틸 수 있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뚝박기도 예. 굉장히 공학적인 예. 게임이었던 거죠. 아, 그러네. 네, 네. 박사님 입으로 들으니까 진짜 공학적인 게임처럼 느껴지네요. 네, 예. 그럼 그런 말뚝 같은 그 기둥이죠. 기둥은 맞습니다. 뭐로 만드나요? 콘크리트인가요? 맞습니다. 최근에 가장 흔히 쓰이는 게 네. 콘크리트 말뚝일 겁니다. 그리고 강관 이런 것도 쓰이는데 보통은 요즘 대부분의 건설 재료가 그렇듯이 네. 철근망 위에 콘크리트를 이렇게 덮어 씌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만드는 게 가장 일반적일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속도로나 국도 같은데 이렇게 차를 타고 가시다 보면은 네. 간혹 가다가 트럭인데 동그랗고 길다란 콘크리트 기둥 같은 거를 여러 개 싣고 가는 이런 트럭을 저런 거 여러 개 목재처럼 맞습니다. 쌓아가지고 네. 저기 옆에 갈 때 엄청 무서워요. 막 맞습니다. 굴러 떨어지는 상상들 무너질 것 같고 맞아. 이러는데 예. 저게 뭐냐면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PHC 말뚝이라는 겁니다. 지금 건물 밑에 박는다는 말뚝이 저런 거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저런 식으로 만들어서 현장으로 가서 동그랗게 구멍을 파고 저런 말뚝들을 땅에다가 끼워 넣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야, 트럭이 있던 게 그 건물 밑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좀 몰랐네요. 네. 약간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그 말뚝 관련해서 네. 이제는 사라진 조선 총독부 건물에 말뚝이 뭐 그렇게 많이 박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인가요? 네. 그 철근 콘크리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현대에 개발된 건설 재료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철근 콘크리트가 개발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말뚝을 만들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돌 아니면은 나무 이런 자연 재료들로 말뚝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조선 총독부 건물이 우리나라에서 나무 말뚝이 가장 많이 쓰인 건물이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나무 말뚝이 엄청 쓰였군요. 맞습니다. 예. 이 조선 총독부가 어떻게 보면 식민 통치의 상징이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고인이 되신 김영삼 전 대통령 때 역사 바로 세우자 이런 취지하에 날려버렸죠. 네, 조선 총독부를 해체를 결정을 했고 95년부터 97년 정도까지 한 2년에 걸쳐서 해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잔해를 정리하면서 봤는데 조선 총독부 부지 밑에 그 나무 말뚝, 낙엽송을 재료로 한 낙엽송? 나무 말뚝이 9,338개, 거의 10,000개가 박혀 있었다고 해요. 아까 뭐 100개 단위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철근 콘크리트긴 하지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2021년도에 비공식 기록이었다가 국가기록원에서 이제 공개 전환할 때 공개된 자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10,000개 다 뽑아냈나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땅이에요? 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마어마한 숫자가 땅에 박혀 있었잖아요. 이거를 뽑아내려면은 그 땅을 다 헤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헤집어내는 것도 비용이고 그리고 그 땅을 말뚝을 뽑아내면은 그 땅은 어떻게 보면은 안정화가 돼 있는 상태인데 뽑아내면 다시 불안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안 안정화를 위해서 철거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광화문 땅에 그러면 맞습니다. 9천 몇 개 나무 말뚝이. 맞습니다. 오, 신기하네. 그리고 박사님 이제 말뚝 중에 지진과 태풍으로부터 이제 건물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내진용 말뚝도 있는 모양입니다. 맞습니다. 예. 아까 그 롯데타워나 부르즈 할리파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지진이나 태풍도 결국에는 다 힘, 하중, 건물에 미치는 힘으로 작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버티려면은 더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 하나가 있을 거고 네. 아니면은 이렇게 오는 지진에 의한 힘들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그 지진을 버티는 말뚝을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진으로 국한을 해서 지금 땅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불의 골이라고 하죠. 저희가 이 아시아 쪽에 이렇게 지진이 많이 나는 그렇죠. 국가들이 있는 이 링 판의 오브 파이어. 판의 경계에 있는 이 불의 골이라고 하는데 네. 불의 고리에 걸려 있는 필리핀이나 일본의 말뚝 사례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첫 번째로 필리핀의 내진 말뚝은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방법 중에 더 튼튼하게, 더 크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그 내진 말뚝을 만들었습니다. 말뚝 자체를 튼튼하게. 맞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네. 말뚝을 시공한 케이스 중에 거의 가장 큰 규모의 말뚝이 어디에 적용됐냐면 네. 저희 해외여행 갈 때 인천공항 들어갈 때 꼭 건너는데 인천대교 알고 계시죠? 알죠. 예. 인천대교가 사장교라고 해서 그 다리의 무게를 하나의 주탑에 이렇게 끈으로 연결해가지고 이 네. 주탑을 그 주탑이 그 무게를 버텨주는 다리입니다. 예. 여기에 걸리는 힘이 가장 큰데 네. 이 인천대교 기초에 네. 직경이 3m. 3m. 네. 아까 그 롯데월드 타워가 1m라고 1m였습니다. 야, 직경이 3배네요. 네. 그래서 직경이 거의 3m짜리 말뚝이 그 다리에 해저 지방까지 이렇게 통해서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면 엄청 큰 거예요. 국내 최고 규모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심부 고가도로를 만드는데 네. 3.5m 직경으로 굉장히 크고 단단하게 거긴 불의 고리에 맞습니다. 있는 지역이니까 더 신경 써야겠네. 지진이 왔을 때 더 단단하게 버틸 수 있게 그 더 크게 만든 방법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행 가보시면 알겠지만 목조 주택 그리고 한 2층 정도 되는 높지 않은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맞습니다. 예.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건물을 만들 때 일본은 아까도 그 조선 총독부에서 나왔던 나무 말뚝 나무 말뚝을 써요. 많이 활용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진이 많이 나는 나라인데 네. 철근 콘크리트는 어떻게 보면은 인위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네. 이 받는 힘이 어떻게 보면은 그대로 고스란히 다 받는데 나무는 유기물이기 때문에 이런 지진 진동에 내성이 좀 더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좀 흡수도 해주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나무 말뚝을 써서 이런 진동을 흡수한다. 더 도움이 되는구나. 맞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네. 최근에 기초 분리 말뚝이라는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기초 분리 말뚝. 예.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기초가 분리돼 있습니다. 어떻게요? 네. 예. 지진이 오면은 가장 취약하고 파괴가 많이 일어나는 위치가 어디냐면 네. 말뚝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위에 건물이 올라가 있죠. 그렇죠. 지진이 오면 옆으로 흔들리지 않습니까? 예. 보시면은 이 연결부, 예, 거기가 끊어질 것 같아요. 연결부가 취약부고 끊어집니다. 예. 그래서 네. 최근에는 기초 분리 말뚝이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을 직접 시키지 않고 네. 살짝 띄워놓고 이쪽에 돌층을 넣습니다. 그렇게 그래요? 되면은 예. 지진이 와도 흔들려도 네. 직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지진력을 분산시키는데 그 효과가 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떻게 보면은 힘을 효율적으로 분산시켜주는 분산시키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초분리 말뚝이라는 공법은 지진이 많이 나는 튀르키예에 있는 차나칼레 대교라고 굉장히 그 나라의 정말 기념비적인
대교가 있고 네. 그리스도 지진이 많이 나는 지역인데 리온 안트리온 대교라고 네. 해가지고 거기에도 이 기초분리말뚝 공법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이런 식으로 한다. 예. 그리고 용산역 앞에 그 아모레 퍼시픽 이름을 얘기하겠습니다. 건물 이름이니까. 네. 그 사옥 건물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실 게 있다고. 맞아요. 예. 저희가 아까 지진 하중도 얘기를 했지만 풍하중 네.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이쪽은 약간 건축 쪽이라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주변인의 견해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 풍하중 바람에 대한 하중들도 효율적으로 분산시켜야지 건물에 작용하는 힘, 무게가 적절히 감소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큐브 형태로 이렇게 돼 있고 네. 그리고 가운데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네, 이 그렇죠. 이유가 뭐냐면 네. 그리고 외장재에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판같이 네. 루버라고 이렇게 달려 있는데 네. 저것들을 그냥 미적인 요소로만 이렇게 넣은 게 아니라 그냥 멋진 디자인이다라고 맞습니다. 생각했는데 저 루버를 통해서 이제 바람이 효율적으로 분산되고 가운데에 뚫려 있는 저 구멍을 통해서 바람기를 내서 네. 이 바람에 의한 무게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저런 설계가 채택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람이 절로 가면 다른 데에서 받는 풍화중은 맞습니다. 훨씬 줄어들 거니까. 그렇군요. 재밌습니다. 사실 지금은 뭐 롯데타워 말고도 뭐 여의도에도 그렇고 뭐 부산에도 그렇고 국내의 초고층 빌딩들이 많아졌습니다만 한때 이제 63빌딩보다 높은 건물로 유명했던 1세대 초고층 주상복합이죠. 타워 팰리스도 참 존재감이 굉장했던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다. 저기에도 이제 온갖 초고층 시공 기술이 다 적용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까 롯데타워 말씀드렸을 때 그 매트 기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단단한 그 콘크리트 층 하나를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 타워 팰리스 건물이 현재도 그렇지만 대한민국 부의 상징이었죠. 네. 정말 상징성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초고층 시공 기술이 국내에서 정말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초고층 건축 기술을 발전시킨 현장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네. 그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던 매트 기초 같은 공법들을 초창기에 적용한 현장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을 때 콘크리트 층을 하나의 안반층처럼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저희가 지능놀이, 클레이 놀이 같은 거를 해보면은 네. 하나를 뭉칩니다. 네. 이게 굳어요. 네. 그 위에 새로운 클레이를 붙이면은 네. 하나처럼 붙지 않고 층이 집니다. 층지죠. 네, 네. 이게 층이 지면은 이게 접합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위치가 됩니다. 맞먹하면 그렇게 떼어져요. 예. 굳은 다음에 떼면은 맞아, 그쪽에서 맞아. 깨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매트 기초를 칠 때는 하나의 덩어리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층을 낼 여유가 없다. 네. 내면은 안 되는 거죠. 내면은 안 된다. 그쪽이 가장 취약부가 나서 네. 강도가 약해져서 그쪽부터 깨지기 때문에 네. 매트 기초는 하나의 큰 덩어리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타워 팰리스 현장에서는 네. 하나의 층으로 덩어리로 만들기 위해서 8,000톤 정도 되는 네. 초강도, 고강도 콘크리트를 네. 한꺼번에 부어서 한꺼번에 굳혔습니다. 8,000톤을 한꺼번에 들이부었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8,000톤을 네. 한꺼번에 굳히기 위해서 연속적으로 쭉 타설을 부어야 되기 때문에 예. 14시간에 걸쳐서 예. 8,000톤 콘크리트를 한 번에 붓고 네. 한 번에 굳혔다고 합니다. 뭐 중장비 차량 같은 걸로 부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뭐 동시에 하나 둘 셋 하고 붙나요? 트럭이 계속 왔다 계속 갔다 끊이지 않고 하면서 와서? 끊이지 않고 오는 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네. 한 번에 부었고 그리고 타워 팰리스 현장이 예. 도곡동 강남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민원에 취약한 도심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칠 때 잘 펴져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네. 땅을 이렇게 퉁퉁퉁퉁 다져야 되는데 예. 그런 거를 할 수가 없는 현장인 거예요. 소음 발생하면 안 돼. 네, 그럼 민원 어떡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콘크리트 재료적인 측면에서도 다짐을 할 필요가 없이 잘 펴지면서도 강도가 센 네. 무다짐
고강도 콘크리트를 그런 게 또 있구나. 개발해서 활용을 했고요. 야. 그리고 콘크리트가 굳을 때는 네. 열이 나는데 네. 그거를 식혀줄 수 있는 네. 기술들도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현장에서 이렇게 타워팰리스가 네. 이런 기술들을 선도적으로 적용을 하고 건설 기술들을 발전시키다 보니까 네. 15년도 롯데타워 현장에서는 네. 저희 타워팰리스가 8,000톤을 14시간에 부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롯데타워는 8.8만 톤, 8.8만 네. 톤. 11배 되는 콘크리트를 네. 32시간 동안 중단하지 않고 한 번에 연속적으로 타설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거 할 때 좀 알려주지. 보고 싶은데. 네네. 와, 그래서 대단하네. 그때 당시에는 거의 세계 최고 기록이라고 해요. 야. 롯데타워 때는요. 네. 보통 기술이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네. 건설 기술들이 꾸준히 이렇게 그 네. 개발이 되고 진화가 되고 네. 그런 거에 타워팰리스가 정말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아까 이제 좀 집안이 연약한 경우에는 그 단단한 데를 만날 때까지 하거나 아니면 마찰력을 이제 말뚝의 마찰력을 좀 이용해서 이제 건물을 버티게끔 해준다고 하셨는데 요게 궁금합니다, 박사님. 네, 부르즈알리파 같은 경우는 위치가 바다 옆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금물이라든지 해풍 때문에 좀 부식될 우려는 없을지. 예. 있죠. 그러니까 이 부르즈알리파도 지도를 보시면은 페르시아만 옆에 바로 딱 붙어가지고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부르즈알리파도 이 해풍 부식에 대한 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저희가 콘크리트 말뚝을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철근 콘크리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콘크리트 기둥 안에 철근들이 들어가 있는데 네. 이 염분이죠. 바닷물의 염분이 해를 끼치면은 콘크리트가 부식되고 철근이 부식되고 강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로 부르즈알리파 같은 경우에는 희생양극법이라는 기술이 쓰였습니다. 희생양극법. 네네. 곽재식 작가랑 원소 얘기할 때 들어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물질들은 뭐 전이차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네.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철판이 하나 있습니다. 자석을 갖다 대면은 철판에 붙겠죠. 네. 근데 이 철판에 붙게 하지 않기 위해서 네. 철판 옆에 더 센 자석을 일단 붙여 놓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석을 갖다 대면 이 자석이 철판이 아니라 센 자석 쪽에 먼저 가서 달라붙겠죠.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그 철근, 콘크리트 말뚝 안에 있는 철근보다 네. 먼저 이 부식을 하는 소금기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강판을 옆에다가 설치를 해놓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만의 그 염해라든지 지하수의 물들이 네. 말뚝 안에 있는 철근을 부식시키기 전에 옆에 연결해 놓은 강판, 아연 강판 같은 걸 먼저 부식시키게. 걔가 약간 몸빵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자기가 다 받아주는구나. 네, 네. 희생해 준다고. 말 그대로 희생하는 거죠. 탱킹? 예. 뭐 요즘 게임에서 탱킹하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예. 네, 네. 그런 원리군요. 이제 박사님 그 말뚝 여기 밖에 하고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 말뚝 얘기 듣다 보니까 네.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돼서 네, 네. 오늘 여기 잡지사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마치면서 짧은 인사 말씀 듣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공학자 그리고 토목공학을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뭐 구시대적이고 아날로그적인 그리고 재미없는 학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아날로그적이라고는 생각했어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 제가 하고 있는 그 분야가 어떤 것들을 하고 있고 아날로그적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얘기를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앞으로 이제 고층 건물 지나갈 때 위만 보는 게 아니라 땅속이 이제 모습이 말씀해주신 것 토대로 좀 그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석중 박사님과 사상 누각을 막는 토목공학의 세계 만나봤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